지난 7월 마지막 2주간 9만 7천 명의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 사망자는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 실업수당 $400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는 페이롤 텍스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본격적인 판매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이민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9만 7천 명이 7월 마지막 2주 사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됐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을 학기를 준비하면서 대면 수업이냐 온라인 수업이냐 등 개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성년 자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 새학기를 시작한 한 고등학교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 복도를 가득 메운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6피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이 학교는 개학 후 대면 수업을 재개하자마자 이틀 만에 6명의 학생과 3명의 교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는 잠시 문을 닫고 대면 수업에서 일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2주 동안 9만 7천 명 이상의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개학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또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이 병행된 하이브리드 수업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일부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미시시피주 한 고등학교에서 새 학년도 수업 첫 주에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디애나주 행콕 카운티 한 고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 전역에 개교를 시작한 지역 청소년들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들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을 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개학을 위해 학생과 직원들에게 무료 테스트를 제공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 주변 지역 주민들이 몰려드는 학생들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9일 현재 존스홉킨스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르면 33만 8천 건 이상의 어린이가 감염됐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25명 이상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감염 사망률은 1% 이하로 낮습니다. 하지만 CDC는 어린이도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전염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는 33만 9천여 명 중 4분의 1이 7월 2주 사이에 발생해 공립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과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경경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되면서 누적 확진자들이 끝내 500만 명을 넘어서는 5명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핫스팟 위험 지역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누적 확진자들이 버지니아에서 결국 10만 명을 넘어섰고 메릴랜드주는 9만 6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철보다 더 재앙적으로 악화된 여름철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9일 500만 명을 넘어서 현재 50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구촌 전체 확진자들이 2천만 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확진자들은 전체에서 여전히 25%나 차지하고 있고 2위 브라질의 300만, 3위 인도의 200만 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500만 명은 7월 23일 400만 명을 기록한 지 보름여 만입니다. 이에 앞서 6월 10일에는 200만 명에서 근 한 달 만인 7월 7일 300만 명, 그리고 보름여 만인 7월 23일 400만 명, 또 한 번 보름여 만에 500만 명까지 넘어선 것이어서 여름철 재확산이 재앙적으로 악화됐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현재 새 감염자들이 급증하던 시기에서 중증 발병 입원 환자와 사망자까지 급증하는 시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새 감염자들이 7만 명대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던 최악의 7월을 보낸 데 이어 이제는 하루 사망자들이 1,000명 이상을 연일 기록하고 있어 재앙적 8월을 겪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핫스팟 위험 지역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누적 확진자들이 버지니아에서 결국 10만 명을 넘었고 메릴랜드도 9만 6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DC는 1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들은 메릴랜드가 3,585명으로 가장 많고
버지니아 2,326명, DC 59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름철 재확산의 진원지들에서는 하루 감염자들이 10,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현재 누적 확진자들은 캘리포니아 56만, 플로리다 53만, 텍사스 50만 명을 넘어서 봄철 진원지 뉴욕주의 42만 5천 명을 모두 추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진원지들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거의 절반인 20개 주에서 코로나 사망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이 늘고 있는 20개 주에는 캘리포니아가 하루 200명 이상 숨져 누적으로 10,000명을 넘었고, 텍사스는 하루 300명 이상 사망자를 내 누적으로 8,900명에 달했으며 플로리다는 8,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하루 사망자들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이상 1,000명 이상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 예측 보고서는 최근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2월 1일 미국 내 사망자들이 29만 5천여 명으로 30만 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300만 명의 실직자들에게 연방 실업수당으로 주당 $400를 12월 6일까지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는 페이롤 텍스를 연말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연방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100를 부담하게 돼 기존 $600의 반인 $300가 되는데요. 또한 5주분만 예산이 배정돼 있어 각 주들이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당 $400를 제공하는 것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며 빠른 시일 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법 대신에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일방적인 4가지 코로나 구호 조치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자신의 골프장인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서 4가지 조치를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째, 3천만 명의 실직자들이 7월 31일자로 상실했던 연방 실업수당을 주당 $400로 축소시켜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Taken action to provide an additional or an extra $400 per week in expanded benefits. $400, okay? 주당 $400 가운데 25%인 $100는 각 주 정부들이 부담하도록 해서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은 기존 $600에서 $300로 반감됩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새 연방 실업수당을 12월 6일까지 제공토록 했으나 재난구호기금 $700억 가운데 $440억 배정해 우선 5주 동안만 지급할 수 있고 추후 증액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연방 실업수당 주당 $400는 종료된 $600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주 정부들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므로 실제로 실직자들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수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둘째, 연봉 $10만 이하의 근로자들에게는 페이롤 텍스를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유예해줘 그만큼 급여 인상 효과를 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예분은 고용주들이 원천 징수를 중단해야 하고 2021년에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이 유예분을 완전 면제하도록 의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페이크 텍스 컷, 가짜 감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명령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고당하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호 조치는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주택에 주로 해당되면서 4,500만 세입자 가구들 중에 1,250만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학자금융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반면 입법 합의 실패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끝내 발동함에 따라 미국민 1인당 $1,200씩의 직접 지원과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본격적인 판매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길리어드사는 베클룰이라는 상표명을 붙여 마케팅 신청서를 FDA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치료제 공식 판매에 있어 선두주자에 오르게 됐는데요.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들의 회복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통해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입증했던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베클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개발 중인 미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판매 단계에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마케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몇 안 되는 치료제 중 하나로 현재 베클룰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FDA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할 수 있는 긴급 사용 허가를 취득했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실제 사용되고 있었으나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상용화를 목표로 승인을 요청하는 첫 치료제입니다. 길리어드는 지난주 코로나 치료제 레이스의 경쟁사였던 또 다른 미 제약사 파이자와 렘데시비르를 제조하는 계약 체결에 들어갔습니다. 파이자는 지난 3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제조 및 공급을 위해 타사의 제조 능력을 제공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그 파트너가 된 겁니다. 양사의 합의 조건에 따르면 캔자스 소재 운영시설에서 치료제를 대량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파이자 측에서 치료제 조기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회사들에 비해 길리어드는 생산과 공급을 위한 규모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이자와의 제조 계약이 체결되면서 치료제가 전 세계에 적절하고 적시에 공급될 만큼 빠르고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애나 머시어 길리어드 사이언스 최고 홍보 책임자는 판매를 앞두고 있는 베클루리에 대해 10월 초에는 렘데시비르의 세계적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급망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만큼 200만 명 이상의 치료분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렘데시비르의 수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작업을 준비하던 미 연방이민국이 비용과 시행 일자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대부분이 오를 예정인데 특히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크게 올라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자,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 수수료가 또 오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에서 $1,170로,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460에서 $555로, 주재원 비자 L비자는 $805, 예체능 특기비자 O비자는 $705로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83%나 오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해 일부 이민 신청 서류는 최대 6배나 수수료가 인상돼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개월간 관보 게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 과정을 거쳤던 각종 신청 수수료 조정을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과 투자이민 청원서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민 서류들이 크게 오릅니다. 노동허가 신청서와 여행증명서 신청 수수료도 각각 34%와 76%로 올라가게 됐고, 투자이민은 $3,675에서 $4,010로 9% 인상됐습니다. 주재원 비자인 L비자는 $460에서 $805로 75%나 올랐습니다. 추방중단 신청 수수료는 $285에서 $1,810로 535%나 올랐고, 특히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난민 망명 신청도 $50의 수수료를 받게 돼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인하되는 이민 신청 수수료도 있습니다. 각종 이민 서류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재 $640에서 $530 오른 $1,170로 인상됐지만 시민권 증서 신청은 $990로 약 15% 소폭 내립니다. 영주권 신청 가운데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인 I-751은 $595에서 $760로 오르지만 취업 영주권 페티션은 기존 $700에서 $555로 인하됩니다. 올 1월 한 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했던 이민 관련 수수료를 한 해에만 2차례나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민국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운영난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에게 2차례 수수료 인상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법이나 예방법에 대한 글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CDC가 강조하는 10가지 주의사항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CDC는 이런 사항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래나 콧물이 나오면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다. CDC 홈페이지에 나오는 코로나 증상에는 열과 기침, 숨가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래는 없고 열, 피로감, 마른 기침, 코막힘, 콧물, 설사 등을 증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기침, 발열 외에 가래와 콧물 증상도 보이고 있어 특정 증상 여부만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26도 정도의 온도에 노출되면 죽는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도와 날씨,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나 싱가포르 등 한낮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식초나 소금물로 가글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소금물 가글은 목이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가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예방을 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자, 유기농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하자 등도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김치, 마늘, 양파 등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철제품에 닿으면 12시간 생존이 된다. CDC와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양한 표면에서 수시간에서 며칠까지 생존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면의 종류와 온도, 습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이나 천에서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CDC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하게 지내는 경우 환자들의 의복을 만질 때 장갑을 끼고 세제를 사용하고 꼭 건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만 의사가 코로나19 자가진단법이란 글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짜임새가 있어서 모두 사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10초 숨참기가 가능하면 폐섬유화가 없다. 10초 숨참기가 가능하면 폐섬유화가 없어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의학적 판단을 종합해보면 폐섬유화는 보통 중증 폐렴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 일부만이 겪는 후유증이고 폐렴이 있다고 해서 폐섬유화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폐섬유화가 있는지 없는지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C 섭취로 코로나19를 치료한다. 한 유튜버가 해외 비타민 분야 전문가와 주고받은 내용이 확산되면서 비타민C 사재기로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내용에는 비타민C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되거나 증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CDC와 WHO는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권장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과 의약품이 없다고 꾸준히 밝혀오고 있습니다. 설령 비타민C를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해가 되진 않고 전반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자체를 막아준다거나 치료를 해준다는 이런 정보들은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6피트 거리를 안 지키면 400불 벌금을 낸다 라는 내용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관련된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정보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정보에 기대지 말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현재 예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